민족의 태양의 분에 안겼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북한 사람들이랑 다 본 거다. 진짜 유명하다. 사선을 헤치고 찾아온 문익환 목사를 뜨거운 효력의 종으로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국민들은 뭐 달달 외우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89년 김일성이 발표한 신년사는 뭔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셀럽을 신년사를 통해서 축배를 한 겁니다. 자, 축배를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89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 시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강릉에 살고 있던 지인이 서울에 있는 그 시인한테 전화를 걸어요. 뚜루뚜루. 여보세요더래요. 세요더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노력을 좀 가상하게. 내가 야, 너 오늘 나온 북한 신년사 못 들었냐고. 왜 무슨 내용인데?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너를 초대했다더라야. 북한에 초대했다더라야. 북한에. 그 시인은 깜짝 놀랐다고 하죠. 깜짝 놀랄만 하지. 엄청난 일이죠, 진짜. 근데 이제 김일성이 직접 하는 신년사에 그것도 실명으로 거론됐고 초대한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평생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신년사에 한번 찍힌 이름은 데르리어 이제 그 이름이 오르내리거든요. 그런 거. 북한 신년사는 뭐 북한 주민들만 아니라 남조선 해외 뭐 쭉 다 나름대로 타산을 하고 지금 신년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신년사에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이름이 거론됐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김일성 신년사에 누구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 찍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때 한 번. 그래요? 그 이후에는 그때 김일성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측의 유력 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북한으로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일성의 신년사 메시지였고 그 해당 시인은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 시인이 시를 하나 씁니다. 근데 그 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올해 안으로 평양에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마치 알았다는 듯 이런 시를 전날 밤에 씁니다. 어머, 세상에. 자, 방금 이런 시를 쓰고 김일성의 초대를 직접 받았던 이 시인은 3개월 뒤에 거짓말처럼 정말로 평양에서 발견이 됩니다. 새해 소원으로 평양에 방문하고 싶어 했던 한 남자. 전민년 고문인 문익환 목사가 일행과 함께 어제 북경을 경유해서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오늘 새벽 각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머릿 기사였고 톱뉴스였습니다. 야, 이게 와, 이건 정말 난리가 났네요. 1989년 3월 25일. 나는 오래전서부터 한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는 없을까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저거 좀 뒤에 팍 끌어줘. 압력을. 민족의 운명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국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에 진짜. 기치하에 그때는 제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수령님. 와, 손 붙잡고 걸었어. 어이구. 뭐 중간에 영상에서도 좀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이게 아마도 당대에는 많이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지금에 와서 문익환 목사를 재조명하지만 저 당시에는 와, 저 빨갱이, 저 북한의 뿌락지 같은 놈 이러면서 집안 어른들이 엄청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곳으로 저 아주 어릴 때였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하긴 우리 집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런 뉴스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그 무니카 목사가 이제 방북을 했을 때 전 미국에 있었거든요. 이제 89년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인 사회 자체가 반정부의 정서가 강했어요. 약간 우리나라의 악감정을 갖고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안 다뤘어요, 걸요. 근데 이제 그 코리아타운에 나오는 이 위성 방송으로 나오는 한국 뉴스를 보고 드디어 우리도 통일이 돼가지고 빨리 평양 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희망의 찬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렇게 온도차가 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 아니 근데 북한에서 사실 종교를 믿는 게 금지잖아요. 금지죠. 근데 목사님을 초대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는 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저희들이 그때 이름을 한 3명 이름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기억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는 모르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남조선에서 목사를 초청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은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충격이 됐어요. 목사가 뭔지는 알아요? 그 사람? 알죠? 우리 북한에서 목사는 다 나쁜 사람. 목사는 다 나쁜 사람. 근데 나쁜 사람이 왔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 상상이란 말입니다. 북한은 목사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겠지. 목사로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목사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걸 몰랐을 수 있어요. 기독교란 종교가 있다는 건 기독교는 나쁜 것. 나쁜 거. 왜 선교사를 통해서 뭐 침략에 앞잡이 노릇을 했고 그러니까 무니칸 목사의 방북을 통해서 아 목사라는 그 직업군이 있구나 뭐 이 정도를 사실 알게 됐죠. 사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던 게 그 북한 기록영화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김일성과 무니칸 목사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한겨레 신문에 대문짝에 났어요. 와 우리 위대한 수련님께서 드디어 남선 신문을 정복하셨구나. 신문 일면이 나오면 그 신문을 정복한 거예요? 완전 정복. 그때 아마 그때 장로님께서 드디어 통일의 지도자가 되시는구나. 아, 김 기자님은 기억나세요, 이때? 생생하지요. 현직 기자였으니까. 우리 기자들은 10년사 모르면 글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사 나온 순간부터 못 자요, 잠을. 네. 이렇게 되는 그 직업이었는데 저녁 2시 때마다 무니칸 목사가 만경대 생가를 갔다 하느니 어디 갔다 하느니 남편 쪽으로 나오는구나 알았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떠주는 줄 아예 몰랐죠. 그렇죠. 아예 모르죠. 자, 남북 모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일성의 초대. 이 초대를 받아서 정말로 북한에 간 무니칸 목사. 우리가 다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무니칸 목사님을 설명하실 때는 이 3가지 키워드면은 사실 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배우 문성근 씨의 아버님이시고 윤동주 시인의 절친입니다. 그리고 586 운동권의 대부. 이유 아시죠? 예. 네, 알아요. 저는 이거 무니칸 목사 아들이 이거 배우라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 놀랐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보면 다 나쁜 역으로 나온다. 그냥 좋은 역도 가끔 나와요. 아니 제가 본 영화 중에 열의 아홉은 다 나쁜 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무니칸 목사 아들이 돼서 이런 역만 했는 거예요. 상업당에서 정부에서 이런 대형만 줬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뇨. 악역 전문으로. 그럴 수 있지. 악역 연기를 참 잘하세요. 연기 잘하는 정말.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초대 MC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배우로서도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고 이런 배우로서의 활동은 아버지에게 재능과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물려받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버지처럼 사회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의 의원으로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민주통합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집니다.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파적 입장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까지 했어요. 대표. 네, 맞아요. 민주당 당대표도 대표까지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보 정권 때 당시 활발하게 정치 참여를 해서 보수 정권 때에는 어떤 탄압을 받지 않았나,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사실.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도 그 김영삼 YS 문민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살았대요. 띵똥띵똥 한밤중에 누가 초인종을 누가 누르면 안기부가 아닌가 이런 식인데 이 무니칸 목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그 75년도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 민주화의 아버지가 의문사라를 당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자. 그래서 76년 3월 1일에 아시다시피 그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첫 번째 구속이 되세요. 그게 거의 환갑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로부터 쭉 한 6번 구속이 되시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문성근 씨는 아버지 환갑 넘으셔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냥 조용히 자서전 쓰시면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문익환 목사가 문성근 씨를 바라보면서 아래 위로 점점점점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하죠. 조금 첨가하자면은 그때 그 성명서가 반유신 체제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그런 것이었고 그 성명서를 직접 아마 쓰셨던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민주화 대부신 거지. 네. 영화 동주 보시면은요, 거기에 문익환 목사 역할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이제 윤동주 시인과 절친이셨고, 방금 뭐 이제 장준하 선생하고 절친이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 장준하 선생에 대한 부채의식을 평생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채의식 때문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 맞아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윤동주 시인이랑 같은 동양 친구라는 건 저는 출연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나이도 왠지 안 맞을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윤동주 왜냐면 훨씬 더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은 20대 윤동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로. 왜냐면 그때 윤동주가 29살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서 희생됐고 윤동주 시인이 생체 실험까지 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친구는 시로서 저항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잃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어떤 시대적 비극, 친구로서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돼 오다가 자 그럼 내가 이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채 의식이 결국 민주화 운동에 50이 넘어서 뛰어들게 만들었던 영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 이제 한 살 차이거든요. 윤동주 시인이랑 그 이제 문익환 목사가 한 살 차이인데 일화가 참 많아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문익환 목사께서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런 글 쓰는 실력 이걸 굉장히 부러워했고 또 윤동주 선생은 또 문익환 목사의 잘생긴 거를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윤동주 시인이 모자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뭐 자켓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문익환 목사님이 입고 있으면 더 이뻐 보이니까. 카디건 같은 거 봐봐요. 제가 입고 있는 거랑 허 작가가 입고 있으면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익환 지금 의도한 거랑 정확히 다르게 해석하는 아니. 어디로 해석해야 될지 누가 윤동주예요? 역풍이 지금 바로 불었어요. 실패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문익환 그 목사께서 쓰신 동주야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있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민주화 운동하고 당시 이제 엄혹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다치는 학생들 또 뭔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는 사람들 좀 보면서 윤동주 생각하고 장준하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한번 들어보니까 이 마지막 키워드에 586 운동권의 대부까지 되는 과정이 좀 보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70년대 운동권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이쪽이고 거기다 자생적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광주를 겪은 우리 세대는 굉장히 이념화됐어요. NL하고 P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념화됐는데 이분은 이념화된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이 올라가면 되게 이제 학습한 거 뭐 이래가지고 뻔하거든. 네,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실제로 인기가 많았죠. 인기도 많고 존경한 이유가 이제 이분이 말이 굉장히 수려하지는 않은데 진심에서로 나오는 정말 진정성이라는 말도 좀 부족해요. 그런 또 강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어요. 아, 그래요? 뿐 아니라 본인이 일본 유학도 하고 미국 유학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당시 80년대 운동권들은 반미, 반일 이런 게 강해가지고 폐쇄적인 국제화가 전혀 안 된 좀 그런 촌사람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뭐 글로벌 마인드도 있고 아니
원래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25 동란 때 이제 메가더 사령부의 통역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끼신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자 이런 걸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는데 문익환 목사가 뭐 일반 대중에게 딱 머리에 뇌리에 각인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87년도에 이제 이한열 열사가 이제 그 사망한 이후에 그 조사를 이제 문익환 목사님께서 올라가서 이제 읽으셨어요. 이름들 부르죠. 그렇죠. 전태일 열사야! 그거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저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그 문익환 목사다 이제 기억을 하게 됐는데 86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캠퍼스에서 이제 이동수 열사가 문익환 목사께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신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앞에 나가가지고 통일 민주 운동을 해야지 젊은이들의 목숨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다고 하죠. 네. 자, 이렇게 명망 있는 재야운동가 문익환 목사님은 왜 평양에 갔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김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비서 이 스튜디오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하태경 의원님이십니다. 이게 이재석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부터 눈치없이 자꾸 얘기를 하네. 뒤에 이게 있는데. 서비스였습니다. 아니 진짜 문익환 목사님의 측근에 계셨다. 이제 그렇죠. 이게 인연은 어디서 됐냐면 86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전대협이라는 임수경, 뭐 임종석으로 유명한 전대협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이제 통일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당시 재야단체라 그러죠. 연석회의 같은 걸 해요. 그럼 거기 좌장이 이제 문익환 목사예요. 나는 이제 학생 대표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문 목사님이 89년에 이제 북한에 갔다가 바로 감옥살이를 했다가 93년인가 완전 석방이 되고 문 목사님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가 전 세계적 격변기였어요. 막 동독 무너지고 소련도 막 쿠데타 일어나고. 문 목사님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국내의 변화들 보면서 기존에 해왔던 거랑 뭔가 다르게 새로 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통일맞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뭐 저는 그때 이제 뵈면서 존경하고 정말 좋은 분이고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그때 셀럽들 많아요. 같이. 누가 있어요? 그때 임수경도 같이 했고. 임종석. 임수경하고 가까웠다가 배신자라고. 맞다. 생각났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 대학생과 북한 인권운동을 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근본도 없는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대들지 말라. 탈북자 인권운동을 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비난했다고 백 씨는 주장했습니다. 약간 북한 반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한테 뭐 욕을 많이 했지만 이거 남자가 참아야지. 이게 국힘의 문제야. 이거를 우리 저기 예고편 썸네일로 남자가 참아야지. 우리 이게 폰트 이렇게 궁서체로 해가지고 여러 번 놀려주세요. 임수경 의원이 굉장히 고마워요 나한테. 왜 고마워하냐면 딱 초반이었어요. 그 국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나한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내가 평소에 술 좀 끊으라고 할 때 좀 끊지. 임수경 의원한테 가볍게 하는. 근데 아무튼 이게 하태경 의원께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최측근에서 문익환 목사님과 옆에 있었다. 우리 휴민트로 모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익환 목사님을 뭐 북한에 초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유 다녀오세요. 이렇게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신년사에 초청을 했다 그래서 바로 북한에 가는 거는 좀 만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갔는데 그냥 그거는 한 말이었지. 진짜 오라고 한 게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잖아. 진짜 오셨어?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물밑에서 진짜 오란 거 맞냐 이런 거 사실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는데 진짜 밥 먹으러 오면 정말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준 분이 일본의 정경모 씨라고 모니카 목사님 지인인데 확인을 해본 거지. 실제 오라고 하는 거 맞냐? 공식 일정을 가질 수 있냐? 확인이 되고 나서 결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경모 선생님께서 이제 타진을 먼저 하신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1월 1일 날 초대를 했는데 3월에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로 전격적으로 들어갔냐면은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그 순간 여보 미안해. 나 사실 지금 북한 가는 길이야. 어머야. 그때 사모님한테도 고백을 했다고 하시죠.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내에게도 방북 사실을 철통같이 숨겼던 모니카 목사. 하지만 단 한 명에게는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구했습니다.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표. 김대중 당시 총재한테까지 상의하고 넘어갔을 정도면 아내한테 가장 마지막에 말을 한 게 된 거죠. 대부분 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내한테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죠? 왜죠?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이만갑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미리 말했으면 걱정되니까. 아내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물타기 하시네요. 갑자기 물타기를 하시는데요.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근데 이야기했어도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니카 목사가 평양으로 들어가기 3일 전이에요, 불과. 올림피아드 당시 호텔 4층 일식집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와 모니카 목사가 만납니다, 일식집에서. 그래서 그때 김대중 총재는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의사를 타진하고 전하고 가야 나중에 돌아와서 괜찮다. 근데 이미 문 목사 마음에도 가기로 다 계획은 다 세워져 있었고 상징적인 의미로 당시 김대중 총재와 의견을 나누고 같이 교감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국가 원수를 만날 때 도대체 어떤 예를 갖춰야 되냐, 내가 어떤 의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이걸 상의를 하러 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김일성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Q&A를 가지러 간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김대중 총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면서 촌지라고 쓰여져 있는 봉투를 건넵니다. 거마비. 네, 거기에는 자기 합수표 10만 원짜리가 30장 들어 있었어요.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300만 원이요? 네. 잠깐 봉투 겉면에 촌지라고 썼었다고요? 촌지라고 써져 있는 돈을 줬습니다. 옛날엔 뭐 흔했으니까. 금일봉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좀 미덕이었죠. 옛날엔 그랬죠. 예. 그리고 실제로 당시 모니카 목사는 그걸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는데 썼다고 해요. 근데 아마 수사받을 때 문 목사가 이 돈 받은 걸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받은 걸 이야기했으면 못 잡아지. 왜냐면 뉴스에 그렇지 김대중 그 배우에 있다. DJ가 코치했을 거다 뭐 이런 그림이 딱 떨어지는 그런 거니까.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DJ와 관련성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 근데 그때 뭐 비행기표 산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기부나 이런 데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안기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안기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다 그렇죠. 알고 있죠. 안기부 실장이 딱 째려보면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질 것 같다. 사실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어떻게 갔냐 북한을.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안기부 몰래. 일본을 지나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는 루트를 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당시에는 일본 비자를 받으려면 지금처럼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비테이션이 와야 일본 비자가 발급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떻게 모니카 목사가 손을 써놨냐면 일본 기독교 연합에서 미리 합법적인 초청장을 보내게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근거로 일본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끔 합법적으로 해놓았죠. 그러니까 일본까지만 가면 베이징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가 떨어져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철컹철컹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김포공항을 통해서 유유히 빠져나가셨냐. 모니카 목사 측은 이렇게 그 당시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네. 수경 씨와 같이
방북 자체는 모르겠지만 출국 자체로는 합법 출국이었다 이거예요. 합법 출국이었다. 뭐 여권도 있었고 이 여권이라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보 교육 그 당시 이제 안기부죠. 안보 교육을 하루 동안 받은 다음에 그 수료증이 나와요. 맞아요.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외교부 여권과에 가서 그걸 내야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여권이 나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상 검증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유히 떠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안보 교육은 뭘 받아요? 해외 나가서 북괴 공작원을 만났을 경우에 대처법 말하지 말라고. 북한도 똑같이 그 당시에 봤거든요. 또 중공 유학생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 그리고 조총련 접근하는 거, 식당 가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거 교육. 자, 3월 20일 일본 동경에 마침내 도착한 문익환 목사.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표정이 썩 밝지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저녁 문익환 목사 동경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제 표정이 안 밝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소문이 새나간 겁니다. 평양 간다고. 그래서 그 출처는 누군가 했더니 그 먼저 방북해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황석영 씨라고. 이분이 5일 먼저 방북했는데. 작가 황석영 씨는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에 일본 친구에게 자신이 북한에 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발표해달라고 성명을 남기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은 북한의 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의 초청장을 받았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에 순응해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정보기관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진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쪽 정보기관에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정보다 좀 빨리 북경으로 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바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가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비자를 일본에서 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사회당 의원에게 앞서 김대중 총재를 만나서 했던 질문 똑같은 걸 해요. 내가 김일성을 만나면 어떤 의전을 해야 되냐. 김대중 총재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의전해 주는 대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이때 북경으로 떠나기 전에 문익환 목사가 동생을 통해서 나 그래도 통일부에게 방북 계획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 좀 알려. 라고 해요. 그래. 그런데 오히려 주위에서 만류를 합니다. 심지어 제야 후배들은 지금은 북한으로 안 가는 게 좋겠다. 한국에 남아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사실 이때 잠깐 그럼 북한을 가지 말까? 라고 주저하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문익환 목사의 아내인 박용길 장로가 남자가 한 번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이제 와서 뭘 중단하냐. 나 이제 당신 못 믿겠다. 라고 해서 방북 계획을 그대로 단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문 목사는 어떻게 해서 그래도 자기의 방북 계획을 알리게 됐냐면 주일 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이해 좀 해달라. 대신에 내 여권 기간인 4월 14일까지는 귀국을 해서 통일부에 가서 방북 결과를 보고하겠다.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내가 그걸 그대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일 대사에게 보내고 가게 됩니다. 문익환 목사와 일행이 오늘 오후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민족의 태양의 분에 안겼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북한 사람들이랑 다 본 거다. 진짜 유명하다. 사선을 헤치고 찾아온 문익환 목사를 뜨거운 효력의 종으로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수령님.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김일성 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시간이라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자,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포옹을 연달아 3번 했다. 이게 영상 잘 보시면은요. 저 멀리서 문익환 목사가 올 때부터 미리 문익환 목사가 이미 자세로 신호를 줘요. 야, 나 악수 안 해. 야, 악수 아니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때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 너무 썰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목사님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다큐멘터리 저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남조선 사람인데 수령께서 왜 포옹을 하시지라고 이제 의문이 살짝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릴 때니까 야, 저 수령님 너무 좋아서 그 품에 말아 그냥 안기는 거야 이렇게 안기는 거에서. 남측 인사 아니라 그냥 북측 인사더라도 김일성이 누구 안아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린 못 봤습니다. 안아준다는 건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안아주는 거 봤지. 저희들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우리 수련께서 남녘 동포를 한 품에 안아주시구나. 그릇이 큰 분이시구나. 그릇이 크다. 이게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랑 이제 일본 사회당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잖아요. 의전은 어떻게 되냐. 뭐 정말 들어갈 때 이제 악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인사를 해야 되냐. 그걸 잘 몰랐잖아요. 어떻게 김일성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북한에 들어가서 숙조에서 영화를 보는데 북조선 건국 40주년이라는 기록 영화가 나왔대요. 거기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제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다 3번씩 포옹을 하더라. 그런 거 있어. 북한에서는 의전이 저거구나. 야. 나도 가면 처음으로 팔을 벌리고 3번 안아야 되는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다고 하죠. 그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라 부둥켜 껴 안았고 이 모습은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게 대서특필됐어요. 자, 그러면서 국빈의 준하는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김일성과 직접 대화를 나눈 시간이 무려 7시간. 우리 아무리 애인이랑도 할 수 있지. 7시간이나 14시간. 7분 같이 느껴져요. 아니 마음 다른 대화 아니고 와이프랑 7마디 이상 하면 싸우는 그런데 근데 2차례 만났는데 심지어 또 한 번은 김일성이 직접 문익환 목사 숙소에 찾아가서 오찬 미팅을 했어. 엄청난 정성을 보인 거.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과연 이 2사람은 7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느냐. 궁금해요. 상당히 궁금하죠. 7시간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초반 30분에 다 응축이 돼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일단 첫인상 3번 뽕 너무 강렬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문익환 목사, 김일성 딱 앉았는데 문익환 목사가 앉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김일성이 일단 한마디 날립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가까이 오시라. 내 옆으로 가까이 오라.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멀리 하다가 찍고 좀 더 이제 가까이 앉은 거죠. 일단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핑크빛 심상치 않아요. 근데 또 문익환 목사도 한마디 이제 응수를 해줍니다. 뭐냐면 남북이 통일하는데 50년 이상 걸리는 건 이 민족적인 수치다.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죠. 이때가 몇 년? 45년째 되던 45년째. 남북 분단이. 근데 또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뭐 오늘 얘기 잘하면 될지도 모르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후에 문익환 목사가 요 대화가 오갔던 그 장면과 7시간 회담의 분위기를 어떻게 회고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순간 김일성과 문 목사 본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나중에 그 순간을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일례로 김일성과 만날 때 문익환 목사가 민주, 자주, 통일을 강조했는데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민주도 통일도 자주도 그 본질은 민중의 생존 자체이고 무엇보다도 3.1운동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걸 듣고 김일성이 나도 동감해 악수를 청하고 둘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문 목사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민주와 북한 자네가 이야기하는 민주는 다르지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6년에 대학 들어갔을 때 북한에 대해서 약간 친화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간목행을 딱 예약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89년에 허락도 안 받고 북한에 가가지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끌어안고 근데 본심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달라 뭐 이런 마음이었겠지 뭐 실제로 그 89년 때만 해도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없었는데 딱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90년에 남북 교류 협력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전에 이제는 정부의 동의를 받으면 갈 수 있고 심지어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갔다가 사후 신고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전에는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 지금은 통일부가 어떤 상태냐면 북한에서 오라는 초청장만 있으면 무조건 보내줘요. 요즘 왜 북한이 안 가냐 그러잖아요. 북한이 초청장을 하나도 안 내줘. 북한이 만나는 거 싫어해. 인도적 지원이나 뭐 이렇게 쌀 주고 뭐 음식 나눠주고 많잖아요. 결핵, 약 주고 굉장히 많은데 북한이 오지 마라 그래요. 문익환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고로 높은 권력을 이용해서 트루먼 쇼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획합니다. 열흘간 평양에 머물렀는데요. 그 어떤 그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편의 연극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연적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 이게 운명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호가 늦봄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시적으로 문익환 목사가 넘어갔던 시즌도 늦봄철이었잖아요.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기가 느껴지고 모란봉 초대서 뒤안길을 어느 날 문익환 목사가 산책하고 있는데 그 모란봉 초대소 뒷길 꽃밭에서 웬 이 북한의 젊은 청년이 술을 한 잔씩 곁들이면서 커플이 막 데이트를 정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목사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이런 곳에서도 청춘들의 사랑은 피어나는구나. 그래서 문 목사가 눈치 없이 거기 껴듭니다. 아, 나 남한에서 온 문익환 목사라고 하는데 혹시 술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냐? 라는 비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커플이잖아요. 근데 이 커플 중에 남자 청년이 하하하하 이렇게 어색한 웃음과 함께 연극. 목사님, 제가 되게 어색하다. 이름이 문익선인데 목사님의 동생이 아니한 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보더라도 너무 어색한데 너무 어색해. 문익환 목사 당사자는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다. 문익환 목사가 6.25 동란 당시에 동생과 헤어졌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문익선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거짓말처럼 북한이 이 사건 있고서 불과 며칠 뒤에 실제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익선 씨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거구나.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일까요? 완전 딱 봐도 그냥 비디오인데요. 만들어진 짜진 시나리오 같은. 그럼 북한에서는 초대서 거기에 근처에 무장포 그렇지. 쳐서가지고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문익환 목사 정말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감정이 얼마나 막 그럽니까? 그걸 노리고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 향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노래서 우정 지금 이렇게 해서 길목이다 이렇게 다 이건 10분 이룰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북한이 이거 잘하는 거죠, 기술. 잘하죠. 이게 이제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이제 일본에서랑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문 오니까 북한에 방문 오면 그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사회주의가 다 망신하니까 이민만장이라 잘 사는 집이다 그 사람들 이게 우리 집이다 하고 그 집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그 사람들과 같이는 무슨 1박 2일이라던가 2박 3일간에 그 친척들과 이민만장 집에서 제 집인 것처럼 입살 푸고 막 이러며 산단 말입니다. 간 다음에 또 홀 쫓겨난단 말입니다. 이건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상투적인 거. 근데 아무리 짜진 틀이라고 해도 어쨌든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짜졌다고 해도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만났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정성이 감탄스럽지 않아요? 아, 평양에 있는 문익선 다 불렀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그치 저기 그치. 우리 문 목사님이 고려 호텔 몇 층에 있었댔대요. 근데 고려 호텔 거기 올라가면 평양역 뒤에 있는 단층집이 다 보여요. 근데 문 목사가 그 꼭대기 올라앉아서 아침에 뭐 이렇게 쭉 보다가 저 어느 단층집 지붕에 새빨갛게 말라 비틀어진 고추 그건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고추. 그거 몇 개 놀려 있는 걸 본 거예요. 민족적 정서가 여기에 남아있다느니 저걸 보니 우리 잘할 때 생각이 난다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로 김정일에게 보고돼가지고 당장 고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초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저 남조선에서 오신 저 어느 목사님이 민족적 이거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애들 그 저기 색종이랑 뭐라 가짜 고추를. 가짜 고추 만들어서 걸었어. 어머 대박. 색종이로? 홍고추 갑자기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했죠. 종이로? 와. 네, 색종이로. 이게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쉽게 한마디로 정리할 게 있어요. 북한은 국가가 내부에서 들어온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국가가 거짓말하는 나라예요. 그렇지. 국가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88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남세상점에 있던 사과 배가 다 가짜였어요. 사과 배가 진열해 놓은 게 다 모조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계기로 진짜로 살살살 바뀌기 시작했어. 그게 북한 주민들도 놀랐던 적이 있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 진짜처럼 국가가 이렇게 백성들이 몽땅 몰아붙어서 그걸로 쫙 몰아가는 시스템을 갖춘 게 북한인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사실은. 열흘간이나 있었어요. 아, 이벤트?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고. 제대로 된 교회가 있네? 사람 많은 거 봐. 성만찬도 하네. 찬송가. 순송을 한다고요? 소름이다. 따라 부르? 어떻게 알지? 기가 막히네요. 교회가 있네요, 대표님? 예, 방금 보신 그 영상 속 교회. 우리가 한국의 교회하고도 그런 차이점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평양 봉수교회라고 이제 80년대 말에 사실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예요. 120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오니까 일단 그 교회에서 예배도 보게 하라 뭐 이런 거였어요. 북한은 를 위해서라도 이제 92년도부터 김성종합대학에 그 종교학과를 내왔어요. 그래서 한 해에 9명 나오는 해도 있고 10명 미만의 종교 관련자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북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북한을 지원해줬거든요. 그 지원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했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초기에는 외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선발된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옴선된 사람들. 그렇죠. 평양시의 인민반장들이 가서 기독교 신자인처럼 앉아 있었고 초기에 저기 이자 말씀했던 송가대 같은 거는 중원산업청 선전대회들이 갔댔어요. 그럼 어쨌든 철저하게 저거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트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찬송가 뭔지 알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노래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저구련에서 만든 성경책도 다 비치돼 있고요. 찬송가 당연히 있고요. 그냥 역사책이다. 초성 이렇게 모아서 읽어보면은 김일성 만세만 써 있는 그건 없고 저한테도 사무실에도 2건인가 있는데 훈련된 거. 우리 성경책하고 거의 같아요. 진짜? 거의 비슷해. 구원법칙에 따른 그 문법만 북한 거로 돼 있지. 그 성경책 출판도 한국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 도와줬고요. 그러겠죠. 평양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들? 저는 우리 집 앞을 나오면 옆에 칠걸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이렇게 뾰족한 집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 주말만 되면 아이러니하게 진짜 양장 걸친 북한 사람들이 거기 막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 진짜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있을까? 저기 가서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괴담도 있었어요. 신자들 있죠? 네. 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김일성 족속군 당국으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진실성이 검증된 조건에서 신자의 혁명 임무를 수행하려 나간 전사들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딱 저렇게 돼 있어요.
김일성이가 80년대 중후반에 세계의 종교인이 매덕이고 우리가 남조선 해방을 하고 전 세계 지지자 동정자 대로를 꾸리자면 이제는 종교계에 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다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이제 탈북 과정을 취재하다가 그 북한 취재하다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어요. 상세하게.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연극하는 사람들, 봉숙교회 같이 딱 지정박은 당성이 투철한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샌가 신앙심이 꽃피어나는 일이 평양 내에서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1시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11시까지 오면 되잖아요. 당에 충성한다는 건 한 5분 정도 빨리 오면 돼. 근데 11시가 예배 시작인데 30분 전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 묵상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근데 당에서 볼 때 연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하고 처음에는 동무 잘한다 칭찬을 했다가 보니까 묵상하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라는 거 같고 로마가 처음에 기독교를 핍박했다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걸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신앙심이 꽃피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설교 말씀 들으니까 그중에서 신앙심이 꽃피어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각계가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이 평양의 봉수교회랑 이 문익환 목사님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 쇼의 다른 배경이 교회가 된 겁니다. 재밌다. 네, 말씀처럼 이렇게 진짜 신도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체로 이런 양성화된 교회에서의 신도들은 훈련된 신앙을 흉내내고 연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문익환 목사잖아요. 평양에 온 날이 1989년 3월 25일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부활 주일이에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 종교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신은 김부자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뿐인데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문익환 목사가 초청을 받아서 기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에서는 여느 때처럼 문익환 목사가 울부짖는 설교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도 민중의 부활이다 라면서 민족의 부활이다. 울부짖으면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평양에 도착했더니 부활절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라면서 자신이 만든 찬송가를 완창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무단으로 북한 간다면 난리가 나겠죠.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아비규환이 됩니다. 문 목사의 방북을 지지한다는 쪽과 아니다.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단체가 붙습니다. 문익환 목사 평양 도착. 오늘 새벽 각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머릿 기사였고 톱뉴스였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북한에서의 활동 상황이 영상으로 입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서로 흉검을 열어놓고 3만 5천여 명의 안보단체 회원들이 문목사 규탄대회를 열고 김일성 체제를 비유한 문목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문 목사의 북한 방문은 민중의 통일 염원을 받든 애국적 쾌거라고 주장하며 문 목사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 대단했구나. 진짜 최루탄 냄새가 최루탄 장난 아니죠. 네, 엄청났어요 정말. 각 대학마다 그 최루탄이 막 진짜 빠바방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니까요. 사실은 그때 제가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일반적인 대중들의 반응은 왜 굳이 정부 허락 없이 저길 넘어가? 혹시 사상범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익환 목사의 집으로 하루에 평균 60통에서 100통 정도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60에서 100통. 3분의 1은 욕하는 전화. 3분의 1은 대단한 일을 하셨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다라는 시민들의 전화도 있었고 3분의 1은 더 그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협박하는 전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목사가 나 민족운동 할래라고 평양을 간다고 해서 누가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깜빡해 보지. 위험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번 해볼 법한 일이었던 거예요.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는요, 당시 정말 시위 정말 많이 참가했던 두 분이 있습니다. 엄청났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저 때가 시점이 언제냐면은 87년에 66.2구에서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이 직선제 쟁취 투쟁을 하다가 그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할 거냐 해서 쫙 나눠지는데 제가 속했던 이제 NL 그룹은 이제는 통일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진중권 선생이 있을 때는 노동운동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갈렸어요. NL이 뭐의 약자예요? 그게 이제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해방 약자인데 PD는 뭐의 약자예요?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뭐라고 했어요, 지금? 또 배웠다 오늘 하나. 이거는 들어도 사실 잘.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 통일이 더 우선이다 우리에게는 강령을 쭉 따졌을 때 강령의 무게감을 따졌을 때 인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평등이 우선이다 민중에게 가야 되고 노동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쪽이 PD였는데 청자분들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만 알려주세요. 그래. 좀 많이 해봐.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 내려보고 PD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옆에 와가지고 야 힘들지. 막걸리 먹자. 오늘 형이 사줄게. 하면 NL이야. 하면 NL이야. 좋은 사람들이 엄청 따뜻해. 엄청 따뜻하고 평생 어떻게든 날 책임져줘. 조직으로 책임져줘. 되게 조직으로. 근데 PD 형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죽을 것 같아. 야, 그럼 영원히 사귈 줄 알았어? 아, 진중권 교수 같다. 뭔가 팩폭을 해, 나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영원히 사귈 줄 알았어? PD 출신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정이 안 가. 선배로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NL은 뭔가 이렇게 똑똑하지는 않은데 뭐 자기 힘들면 챙겨주고 실제로 이제 그게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가 셌지 항상 세요. NL이 늘 세요. 조직력이 세서. 굉장히 대중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88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하는데 근데 우리 쪽 후보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남북 학생회담을 하자. 아 북한에도 그거 유명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국민적인 바람이 분 거죠. 이거 왜 하면 안 되는데 성역이 깨진 거지. 그러면서 학생들이 북한하고 만나고 싶다 신청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이제 문 목사가 올라탄 거예요. 시기적으로. 문 목사가 약간 돌출적인 이런 행태로 보이니까 여기에서 돌출적이란 말은 PD 쪽에서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돌출적 방북 해가지고 이제 우리 위험해졌다. 이 동지도 아니야 옛날부터. NL 쪽에서는 뭔가 어떤 민족주의 절단이다. 동지도 아니야 그냥. 그 반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의 강경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잡아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잡아놓은 거지. 잡아놓을 때는 뭐 봐주나 NL만 잡아놓고 자기는 안 봐주나 똑같이 잡아놓은 거지. 똑같이 잡아놓지. 똑같이 뭐 북한 책, 사회주의 책 가지고 있으면 그 짜증은 PD가 2배로 나지. 우리는 무슨 죄야? 이런 문제예요. 이제 PD의 시점. PD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항상 통일을 모든 내세우는데 논리가 뭐냐면 민중도 통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통일이 돼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미지의 식민지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민주도 없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게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한 상태 아닙니까?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까지 이르렀고 민주가 왜 안 돼?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87년을 겪었는데 우린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노동운동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직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또 갑자기 목사님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다 깨지거든. 그럼 또 현장에 들어가서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반민중적인 행태를 해놓고 아직도 반성을 못해. 아니 그러면 사실 그때 뭐 응원도 있었고 뭐 기대도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방북에 대한 좀 성과는 좀 있었어요? 있었죠. 일단은 뭐 이 4월 2일에 4.2 남북 공동선언이 남북 간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조평통 위원장 허담 남측에서 이제 문익환 목사가 이제 공동 발표를 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뭐 7.4 공동성명의 그 내용을 정신이 이어나가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이어나가자 이거고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팀 스피리트 훈련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등등등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약간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문익환 목사가 이제 김일성과 이제 마주 앉았을 때 뭘 했냐면은 교차 승인을 서로 이제 인정을 하자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자. 김일성이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문익환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엔 남북의 그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체사상 얘기를 또 꺼냈다고 해요. 그 문익환 목사가 그 김일성 주석에게 수령 중심의 주체 사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약간 민주주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냐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약간 인간주의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인민주의 주체 사상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구두 확약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92년도 이제 북한의 헌법이 이제 개정됐을 때 인민 주체 사상으로 이제 개헌이 될 때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도 있긴 있어요. 여기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이 문익환 목사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김구 선생의 뼈아픈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여길 왔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 목사가 통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조국 통일에 대한 어떤 순수함과 열정과 이런 걸 띈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누가요? 문익환 목사가? 네. 너무 쉽게 그게 봤다. 왜냐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김일성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몇 시간 만에 평화 통일을 뭐 어떻게 뭐 거창하게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설득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좀 순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김길성 기자님 같았어요. 잘 키우셨는데요. 네, 제가 잘 키우셨어요. 하나만 합시다. 예. 이제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임수영 전 위원님도 그렇고 다 당당했잖아요. 와서. 그 북한 주민들이 시각에서 볼 땐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저래도 죽이지 않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시각이 죽이는구나.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그 시점에 처하면 당당하려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 시를 한 몇 편을 막 도제봤단 말이에요. 아까 그 김민 기자님 그 네. 시 첫감이 그 장과대 아닌 장과대니까 제목이 네네네. 그 시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민주적으로 하는 통일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서 평양 가는 차표로 달라는 거나 같다고. 근데 그 글이 도라산 전망대 가면 도라산 그 역에 있잖아요. 기차역에 평양 가는 차표를 내놓으라고 딱 그 글이 대리석 그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저 그거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오직 통일 때문에 이랬구나 하는 생각 저는 무순간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남한을 대표해서 공동선언까지 체결한 문익환 목사.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돌아오시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체포가 됩니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명언이네.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10여 명이 기내로 들어가 가시죠라고 말하자 문 목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의 연행에 응했습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의 첫 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때도 아마 이 앞에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석방하라, 엄벌에 처하라. 당당하게 웃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와, 이야. 아니 정말 처음부터 진짜 계속 당당한 표정이시고 네. 법정 안에서는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가셨는데 아니 이 비행기에 이 기자들까지 이게 들이닥쳤는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데스크필 됐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었고 화제의 사건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일본 외신 기자들도 일부러 사실은 비행기에 다 부른 거죠. 외신 기자들까지 있는데 비행기에서 나를 설마 체포할까라는 것도 있었고 아까 문익환 목사님 비행기에서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현행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지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잖아요. 아직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도 일부 있고. 근데 문 목사는 저 이후에 스스로 해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저러다 보니까 이제 권위가 더 섰죠. 문 목사 김일성 만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앞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개인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4.2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남남 갈등을 엄청 유발한 게 아닌가. 그런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논쟁거리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그럼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에 갔어요. 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법관이 계속 문익환 목사를 추궁했어요. 너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냐. 북한 고무 찬양한 거 맞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문익환 목사 저희 화면에서 계속 봤잖아요.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맞다. 나 북한 고무 찬양한 거 맞다. 라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이 통일의 과정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하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하려면 서로 고무하고 찬양해야 된다. 남녀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하려면 서로 계속 칭찬을 해서 욕하면 되겠냐. 고무 찬양하는 것은 통일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해서 그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법정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공판이 8차례나 열렸는데 첫 공판 때는 법정 앞에서 대학생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공판 중 한 번은 또 이제 지지하는 방청객이 또 소란을 일으켜서 중단되기도 하고 8번째 마지막 공판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변호인들이랑 또 정부 측이랑 싸웠어요. 휴정을 5번이나 한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구형할 때는 문 목사의 변호인단들이 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결국 이제 재판은 강행이 됐죠.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판시하고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문 목사님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질문 들으면서 되게 한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유가 굳이 없더라도 어찌됐든 대화를 하고자 간 건데 그럼 가서 뭐 눈이라도 찌르고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 거야? 그건 또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 취지에 어울리는 법이 아니에요. 네네. 이건 유엔에서도 폐지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외교적 수사거든요. 그럼요. 존경 안 한다고 합니까? 장세동은 평양 가가지고 장세동이 김일성 앞에서 한 말 봐요. 끝내줍니다. 그 뭐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거의 이런 수준으로 찬사를 놀아놨던 사람이. 성대 모사까지 한 것 같은데 방금. 아니, 진짜 그러죠. 진짜 그랬어. 진짜 자기들은 국민들 모르게 가가지고 그 짓 하고 이 사람들 너무 촌스러워. 했는데 왜 자기들은 하면 되고 이쪽은 하면 안 되느냐. 국가보안법이 이제 다른 법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사상법이에요. 만났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적화시킬 목적으로 만났으면 그 말은 뭐냐. 북한에 갈 때 한국 정부가 보고 이 사람은 가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 거지. 국가보안법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예 남북 만나는 걸 확 풀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종북이었던 사람도 북한 갔다 와서 많이 철든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북한하고 너무 다르거든.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가서 막 만났으면 아 우리가 조금 철이 없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정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바로 1년 전에 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이용구 통일원 장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남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며칠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언론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면 나는 개정할 의사가 있다. 해놓고 89년도 1월 같은 경우에 정주영 회장이 명예회장이 이제 북한에 갔었어요. 그래 맞아요.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남선동포 기업가 정주영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가면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아주 명언을 했죠. 뭐라고?
통치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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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지. 일부에서는 뭐 우리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주영 회장을 북한에 보낸 것은 뭐 정권 차원에서의 통치행위였다라고 넘어갔었죠. 자, 통일을 위해서 무단 방북한 민족주의자 문익환 목사. 결국 최종 7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살이 3년이 되던 해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렇게 화제 인물이었는데 이상한 루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문익환은 안기부의 꼬락치다. 뭐 이런 꼬락치다. 뭐 이런 소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예요? 말년에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문익환 목사님이 89년에 갔다 와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집행정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와 계실 동안 이제 또 독일도 통일된다고 했고 네. 우리도 통일을 전면적으로 할 때다 해서 범민족 대회를 하자. 그래서 범민족 대회를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범민족 대회를 이제 매년 하기 위해서 좀 상설 기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3명인데 북한에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해외 한 사람. 3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을 만들어요. 이게 확인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가 무조건 북한 편이야. 아무리 우리가 친북이지만 북한처럼 진성은 아니잖아. 우리 나름대로 민주사회에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죠? 싸워야 되고. 근데 자꾸 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2대1로 자꾸 저쪽으로 의견이 되고 갈수록 이제 친북이 아니라 종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한 또 그때 2년 살고 나오는데 그 2년 동안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소련도 해체되고. 저도 그때 사상적으로 동료가 심했어요. 사회주의 다 망하는데 북한 저것도 망하나? 그럼 나는 약간 친북적이었는데 내 생각은 잘못됐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안 정국에 간첩 같은 놈들 해가지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저 범민련 해체하고 서로 따로따로 하고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자 그냥. 근데 이제 북한이 해체하려면은 그 조직 당사자가 동의해줘야 자진 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측 범민련 의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해체하자고. 답장이 왔어. 네. 해체하면 안 된다. 네. 뭐 한국 정부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또 편지가 많이 왔어. 네. 편지 온 내용 중에 어떤 편지에는 안기부 프락치 같은 사람이 됐다. 문익환이.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났구나. 그래서 해외하고 국내 운동권들 제야에 조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문익환이 프락치 됐다고 이제 막 껴들고 다니는 거예요. 공격하러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지. 야, 니들 진짜 어이없다. 같이 뭐 도모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프락치야? 그때는 안기부 프락치란 말이 가장 큰 욕이었거든요. 그렇지. 가장 큰 욕이었고. 이 프락치란 말이 가짜 프락치들 너무 많이 남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자꾸 너 프락치지라는 그 낙인질, 그 갈라치기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문제였거든요. 아니 평생을 쌓아온 그 업적을 그냥 그게 부정되는 거잖아요. 부정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가까운 데에서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범민련 해체파가 다수파였다가 북한의 편지가 오고 나서 확 바뀌어가지고 범민련 해체파가 소수파가 된 거지. 유지파가 다수파가 되고. 이게 그 범민련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게 그게 이제 낭만적인 민족주의자들하고 북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범민련이라는 게 통일전선 조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 자기를 위해서 활동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남과 북이 같이 연합해야 되니까 대등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애초에 그 싹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범민련이라는 게 그렇게 변질된 걸 보고 이제 벗어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늘 하던 버릇이 그거예요. 미제의 간첩.
간첩이고 CIA의 간첩이고 안기부의 프락치며 뒤집어 씌우는 거. 시의식 진짜 쩔어지.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까지도 그런 식으로 당한 거죠. 근데 문익환 목사님 충격받은 거는 뭐 주변 학생이나 운동권들이 프락치라고 몰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생각이, 북한 사회의 특징을 본 거 아니에요. 수령 사회고 수령이 그런 지침을 주지 않았으면 나를 프락치로 안 몰았을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나를 프락치로 본다. 대화 파트너가 나를 이제 못 믿는 상태가 된 거다. 라고 판단을 해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 감옥 뭐 7년 이것도 감수하고 갔다 왔는데 그 욕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다시 편지를 써요. 내 진심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라고 쓴 거지. 오해하지 마라. 나는 더 큰 통일을 하고 싶은 거다. 이런 건데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함께하던 정계 사회단체 인사들과 시민 학생 등 3,000명이 넘는 추도객이 참석해 갑작스레 떠난 문 목사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결연하고 그쪽 진영하고 결연하는 계기도 됐는데 돌아가신 날은 점심 때인가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 이제 프락치하고 모은 그런 당사자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옛날 동지였으니까 문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었고 보통 화를 잘 안 내세요. 화를 잘 안 내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이래도 내가 안기부 프락치야? 안기부 프락치야? 막 3번 고성을 진짜 화나셨구나.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인이 나중에 밝혀진 거는 이제 음식물이 기도 심장마비가 아니라 기도에 막혔고 심장마비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황장암 선생이 내려오시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내가 판단한 거는 김일성은 실권자가 아니고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보고도 안 했던 거예요. 김정일이 다 이제 쌓인 수표라 그러잖아. 이제 수표에서 내려보내라 하고. 그때 김일성이 놀 때예요. 뒷방 늙은이 상왕이 돼버린 거. 모든 일은 김정일이가 주관할 때예요. 자기 아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김일성이는 사람 만나서 털어놓을 공간이 없어서 어지간하면 독일 그 작가 루이저 린저 왔을 때 아침 선물 잡고 산밤에서도 계속 말했어요. 뒷방에 벌써 들어가 앉았을 때예요. 맞아, 중요한 지적이야. 문익환 목사님은 그 말년에 세상에 식사하시다가 내가 이래도 프락치아를 외칠 정도였으면 너무 분하신 거죠. 분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분하신 거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난 이만갑에 와서 이렇게 나도 많이 배웠어요. 오늘 대한민국 이 상황을 정말 몰랐댔어요. 북한은 잘 알아도. 내가 이거 느끼면서 77년간의 이 역사에서 어떤 이념으로 북한을 갔던 그 모든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다 무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치 밑에 통일을 둬야 된다는 그 로종을 깨쳐가는 과정이었다고 나는 오늘 보게 되네요, 이렇게.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순수한 열망과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은 우리 이제 없어. 이게 로스트 테크놀로지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세대에도 없고 그 누구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계속해서 문익환 목사님이 다시 끄집어내져서 언급될 때마다 점점 평가가 박해질 것 같아요. 박해진다? 네, 왜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니까. 가서 왜 뭐하러 갔어?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근데 저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열망, 그거를 문익환 목사님이 대변하시고 좀 더 구체화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로 좀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로서 이 시대를 사는 언론인으로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재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러니까 의도의 순수성과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냉철하게 좀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문익환 목사 이 방북만 놓고 떼놨을 때 이걸 막 미화하거나 훌륭한 행동이었다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금에서 볼 때 그렇다고 문 목사의 방북을 포함한 뭐 모든 의도성은 순수했지만 그 시대 때에도 분명히 너무 저 어른이 나이브하다. 다양한 평가들은 다양하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